5화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다. 과연 그 1, 2, 3, 4화를 시청자들께서 잘 계속 붙어 계실까? 네. 그런 긴장감이 되게 컸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과를 약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어쩌면은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좀 보고 싶었나 봐요. 귀귀한 건 상관이 없다. 근데 귀신을 혐오스럽게 그리지 말자. 어떻게 보면 호러 드라마, 호러 장르를 하면서 가장 큰 두 개의 무기를 뺏어버렸으니까 드라마로 다시 보면서 진짜 내가 갱년기인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BTV 이동진의 파이하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요즘 조명가게 어떤 원작으로 보시는 분들, 드라마로 보시는 분들 정말 많고 또 정말 뜨거운 화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뵙고 싶은 분, 제가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강풀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니까 꽉 찬 느낌이 들면서 오늘 기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오랜만에 뵀어요. 2년 만인가? 그렇죠. 한 그때 2, 3년. 좀 본 것 같아요. 네. 작업실에서 같이 술 한잔 하시고. 그 당시엔 저도 강동구에 살아서 네. 모임을 가졌었죠. 자, 조명가게 지금 그 굉장히 뜨거운 그 반응들 보고 계실 텐데 다 일일이 찾아보시죠? 네.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예전에. 사실은 뭐 악플이 거의 없어서 다 좋은 얘기만 있어서 있어요. 초반에만 네, 약간 있었어요. 약간 있었는데 찾아보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그 웹툰을 그리면서도 이렇게 잘 반응을 안 봤었거든요. 근데 무빙하고 조명가게 할 때는 네. 눈 뜨면 보게 되더라고요. 검색해보고 네. 조명가게 무빙 막 다 검색해보고 네. 이상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또 반응이 또 양도 이전보다도 아무래도 좀 매체가 다르니까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화는 내 만화 밑에 댓글만 보면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랑 그쵸. 각종 이런 게시판들을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다 보면서 보면 한 1시간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네. 오픈하고 이제 방영 중일 때는 매일매일 이제 약간 신경이 되게 곤두서서. 가슴 졸이면서 봤었는데 네.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더군다나 이제 항상 강포일 작가님 그 드라마나 이 작품들은 후반부가 더 항상 반응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 네, 이러니까 네.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반응이 가장 기분 좋으셨어요? 재밌다는 반응이 가장 기분이 좋았고요. 네. 이번에 특히 이제 무빙 때도 약간 그랬어요. 네. 앞부분에 이제 거의 청소년 하이틴 멜로가 쓴 드라마였고 네. 조명가게도 앞부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럴 때마다 예전에 이제 만화 독자분들이 와서 약간 변호를 해주더라고요. 네. 원래 좀 기다려야 약간, 된다. 강풀 작가 네. 스타일이 원래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다 생각이 들 거다 이런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반응들은데 네.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네.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나와서 다. 네, 독자분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네. 좀 저도 약간 두 작품 다 약간 좀 긴장을 했었거든요. 네. 드라마를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어디선가 이제 한 20년 만화 그리면서 제 만화를 봐주신 분들이 와가지고 기다려봐.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얼마나 그게 되게 좋을까? 고마웠었어요, 네. 진짜로. 그분들이 다 와서 이제 분위기 잡아주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고마웠어요, 그런 게. 네. 근데 이제 무빙 때 아마 더 긴장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네. 무빙이 워낙 또 뛰어난 완성도로 나오기도 네. 했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셔서 네. 약간 더 자신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명가게가 더 긴장됐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무빙 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만화는 너무 오래 그렸지만 그렇지 않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징크스 있잖아요. 두 번째 작품이잖아요. 안 되는 거. 소포모 징크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소프모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잘 됐는데 두 네. 번째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좀 약간 우는 아니야?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네. 오히려 무빙 때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간 기분이었는데 조명가게는 이게 조금 내가 앞으로 할 얘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게 뭔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명가게 때 더 긴장 많이 하고 오픈 전날은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네, 갖고 원래 이렇게 긴장하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글쎄, 저도 그렇게 정말 알고 신인 작가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갖고 두 번째가 더 긴장했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무빙보다 조명가게가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더 진입 장벽이 네, 높다고 네, 그럴까?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긴장하신 부분이. 호러가 이제 하면 할수록 알게 됐어요. 네.
호러 드라마가 왜 별로 없는지 막 하기 네, 어려워서? 해보니까 호러 영화는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호러 드라마라는 거는 호러라는 장르 자체가 약간 이제 어떤 귀신이나 오컬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어떤 정체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는 아. 긴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길게 그래갖고 끌고 가기가 어렵군요. 네, 귀신이 뭐래, 사연이 밝혀지거나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호러 장르들이 뒤에 약간 좀 SF 초능력처럼 막 귀신이 막 초능력 부리잖아요. 어디 막 끌고 가고 막 네네네.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 이게 호러라는 장르가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쓸 때부터 5화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다라는 자세로 글을 썼는데 과연 그 1, 2, 3, 4화를 시청자들께서 네. 잘 계속 붙어 계실까 네. 그런 긴장감이 되게 컸었어요. 그럴 것 같은 상상이 되네요. 네. 일단 감독님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이제 김희원 감독님이 사실은 배우로 너무 잘 알려진 분이고 네. 무엇보다도 무빙에도 나오셨잖아요. 네. 그런 인연 속에서 이제 감독으로 어떻게 보면 승진? 자, 그 과정에서 어떠셨어요? 감독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실 무빙 때 이제 김희원 감독님이 거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 역할이셨어요. 최일환 선생님 역할이어가지고 제가 첫 촬영장에 무빙 때 갔을 때가 김희원 감독님과 이제 우리 뭐 고인정, 김도훈, 이정아 배우 교실신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일단 그냥 배우들 있잖아요. 네. 보조 출연이라고 하는 학생들 역할. 네. 근데 앞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되게 오래된 베테랑 연기자가 이 학생 연기자들 이렇게 긴장하지 않게 막 분위기 풀면서 컷 떨어지는 순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다가 조명가게를 쓰면서 이제 김희원 감독님이 연출에 뜻이 있는 걸 알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제안을 했죠. 진짜로요? 네, 제가 제안을 했어요. 감독님한테. 네. 그래서 심지어 네. 무슨 호러 영화를 또 다른 이야기를. 연출을 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고사를 하셨었죠. 게다가 이제 배우가 연출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영화는 근데 드라마 8부작이고 그러니까 약간 좀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좀 설득을 했어요. 네. 영화 현장에도 몇 번 나가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감독의 역할이 뭘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감독의 역할은 이렇게 좀 판단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순간순간. 네. 그 한순간에 수십 가지를 판단을 하고 이런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조명가게는 워낙 인물들이 많으니까 배우의 연기력을 잘 끌어낼 수 있는 감독 그래갖고 김희원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신인 작가잖아요. 드라마에서는 두 번째 한 거고 감독님도 신인 감독이다 보니까 두 신인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그 생각은 없었나요? 대부분 아마 일치했을 것 같고 두 분이서 네. 약간의 의견이 달랐던 뭐 어떤 캐릭터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있었죠. 꽤 있었고 많았군요, 의외로. 이게 맞지 좀 않았는데 좋은 얘기만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 네. 어느 정도였냐면은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작업실에 일찍 출근을 해요. 네. 어떤 날은 저보다 먼저 제 작업실에 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감독님 집은 종로고 저는 강동구인데도 네. 제가 한 4시 정도에 출근하면은 바로 심지어 차에 앉아 있는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에 씬이 걸리면은 이게 작가가 무슨 생각인지 알아야 되시는 타입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몇몇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이제 서로 이해를 얘기하고, 게다가 이제 조명가게 자체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다 보니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 과정이 좀 많이 재밌었어요. 같이 하면서. 갖고 되게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렇군요. 배우분들 어떤가요? 사실 이제 무빙도 배우들이 참 인상적이었고 조명 가게도 사실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어쨌건 이제 그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하나의 세계일 텐데 그걸 이제 리얼하게 많은 배우들이 정말 연기 잘한 거잖아요. 이 애초에 이 이야기를 이제 그린 원작자이면서 이번에 극본을 쓰신 작가로서 이제 극본을 쓸 때나 원작 애초에 그렸을 때나 캐릭터를 보면 상상했던 부분하고 실제 이 연기한 배우들하고 쭉 보면 가장 싱크로율이 높다고 그럴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조명가게에서는 김설현 씨였던 것 같아요. 조명가게 때는 이제 감독님한테 캐스팅을 많이 맡겼어요. 감독님 몇몇 안을 갖고 오면은 같이 협의를 하고 하면서 진행을 했어가지고 조명가게에서는 약간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감독님도 첫 연출이고 하니까 감독님이 보는 눈이 있겠거니 했었는데
중요한 역할인 지영이라는 역할을 김설현 배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설현 씨가 연기한 걸 이전에 많이 본 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살인자의 기억법 정도를 봤었고, 그러네요. 네. 약간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약간 이렇게 20대 그냥 미녀 배우, 그리고 또 이제 아이돌 출신이었고, 그랬는데, 감독님이 김설현 씨를 추천하길래, 약간 처음엔 갸우뚱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내가 못 본 뭔가를 봤겠지 해가지고, 이제 같이 무조건 거의 찬성을 했거든요. 무조건 현장 가서 보고, 이제 현장 편집본 같은 걸 보면서 네. 좀 놀랐어요. 네. 저런 얼굴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김영 감독님이 본 네, 거죠. 그래갖고 이제 김영 감독님은 그걸 이제 같은 배우 입장에서 보셨던 네. 거였죠. 그래갖고 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선입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현 씨 촬영 현장에서 몇 분 볼 때마다 되게 많이 감탄을 했었고 현장 편집본을 보면서도 네. 이게 확실히 배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고 보면서 네. 김설현 씨를 보고 가장 많이 놀랐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 드라마의 시작이 설현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조명가게 바깥에 있는 모습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네. 앉아 있는 네.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 있는 모습, 저도 이제 원작을 오래전에 보고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싱크로율이 그대로 맞다는 생각. 맞아요. 딱 그 사람이 거기에 나와 네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되게 저는 이게 특히 지영이라는 캐릭터는 좀 쓸쓸해 보여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좀 지쳐 보이고. 그러네요. 근데 그런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이 놀랐고 되게 좋았었어요. 모든 장르를 한 번에 플레이. BTV 올 플러스. 영화, 퀴즈, 다큐, 애니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실시간까지 한 번에. BTV 올 플러스. 반면에 생각하고 달랐는데 그게 신선해서 좋았던 뭐 캐릭터가 있다면? 없습니다. 별로 없으셨나 봐. 좋았고, 네. 그러니까 박혁건 배우는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알고 보니까 또 김현 감독님이 워낙 이쪽에서 오래 하셔가지고 또 친한 배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박혁건 배우를 왜 추천했었냐면은 이렇게 그분 주름살이 좋았어요. 주름살. 네, 근데 이제 네. 대사에 거의 반 이상이 다 미안하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사람이고, 계속 우는 사람이잖아요. 네, 계속 우는 사람이어가지고 박혁건 배우를 했는데, 오히려 좀 제 생각보다 더 슬픈? 네, 더 해가지고 저분 탈진하겠다 싶을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작가가 이제 자기 배우를 다 예쁘게 보겠지만, 그렇겠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뭐 박혁건 배우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 이 드라마 보면서 가장 그 슬픈 순간이 저는 그 지웅한테 네. 골목에서 사과하는 장면. 본인이 어쨌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더군다나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사과할 때 뭐 당신 잘못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러면서 혜원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장면의 어떤 감동 같은 것이 되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대사였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앞을 열어주는 대사가 이제 박보영 씨가 네. 잘못 사고를 당했다라는 대사라면은 그 뒤에 이제 박혁건 씨가 정말 가감없이 사과를 하거든요. 그것도 다 핑계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네. 저는 처음에 쓸 때부터 앞부분에서 박보영 씨가 세계관을 열어주면은 네. 그런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화장실에 얘기를 하면은 뒤에서 그 좀 늦게 온 대답처럼 네. 박혁건 씨가 오승원이라는 버스 기사가 정말 진심으로 한번 사과를 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과를 약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그거를 박혁건 씨의 연기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감독님이나 이제 배우들한테 어떤 분은 대사를 좀 줄여도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박보영 씨하고 박혁건 씨한테는 그 대사는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두 대사가 그랬었어요. 다 진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네. 굉장히 긴 대사여도 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두세 대사는 제가 좀 고집을 했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드라마 안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또 슬프면서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드라마 바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극 중에서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사연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큰 거는 버스 사고에서 네. 다리에서 추락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원인가요? 그 안에서 지키고 있는 원영이. 죄송합니다. 정원영. 네, 저는 네네. 너무 영원처럼 느껴져서. 그 원영이 또 과거 사연을 했을 때는 또 이제 건물이 무너진 경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극 중에 거의 없고 맞아요. 다 사고로 죽는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이런 수많은 사고가 있었던 지난 한국의 20, 30년 역사들 혹은 그때 우리가 받지 못했던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사과 뭐 이런 것들이 얽혀서 사실은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많은 사고를 이제 언론에서 접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사과를 좀 피하는 네. 느낌이었어요. 하더라도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박혁권 씨가 이제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 네.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해도 네. 피해자였던 그 분이 김선아 배우가 하는 거에서 거기서도 당신 탓이 맞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서로 인정을 하고 하지만 혼자 다 끌어안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을 어쩌면은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좀 보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쓸 때 어떤 한 지점을 만화 그릴 때도 그렇고 대사를 하고 싶거나 어떤 장면을 보고 싶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 전체를. 네. 근데 저한테는 박혁권 씨가 그렇게 사과하고 용서받는 그 씬이 아마 저한테는 네.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명가게에서. 조명가게가 사실 나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2011년에 나왔습니다. 벌써 한 14년, 13년 네, 이렇게 네. 된 건데요. 사실 이제 저도 워낙 오래전에 봤던 원작이라서 네. 하나하나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강한 이야기 전체적인 부분하고 몇몇 장면들이 아주 선명하거든요. 네. 예전에 조명가게를 그 출판 만화로 저는 봤었는데 그때 보면서 가장 처음 느꼈던 게 너무 영화적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웅이 골목길로 이렇게 걸어 들어갈 때 그걸 아주 긴 컷으로 이렇게 해서 마치 카메라 무빙이 그 웹툰의 컷에 담겨 있는 것 같은 부감 같은 식으로 연출하셨잖아요. 그리셨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강풀 작가님이 이야기도 정말 잘 만들지만 시각적인 상상이 정말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드라마로 나온 거예요. 네. 직접 감독하신 건 아니지만 그 극본을 쓰신 입장에서 네.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가장 시각적으로 재밌게 느껴지고 놀랍게 느껴진 저는 4화 마지막 장면이 그랬습니다. 그 장면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전이나 어떤 거를 오픈하는 장면이었는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극본이. 왜요? 감독님을 그 원씬으로 원테이크라고 하나요? 그걸 네네네. 이렇게 쭉 가는 걸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극본을 그렇게 쓰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단 중환자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얼굴에 대부분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력 보호 안대를 다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재하면서 이제 간호사분들 보셨군요. 만나고 했을 때 저는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중간에 인서트 컷으로 넣었었어요. 환자가 한번 지나갈 때 보니까 흐름이 약간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쭉 침대를 훑을 때마다 네. 그 사람의 현재 이제 사후 세계에 있는 모습들을 플래시백이나 이렇게 넣는 걸로 했었는데 네. 감독님이 그걸 굉장히 과감하게 얼굴이 보여야 되는 씬이니까 그걸 과감하게 원 테이크로 쫙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보강으로 찍었죠. 네, 그거 저는 그거 되게 감탄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약간 좀 생각이 좀 갇혀 있구나. 저렇게 찍어도 시청자들과 이제 영상 문법에서 맞는 건데 나는 거기서 이제 저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아.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얼굴에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마스크도 안 하고 방풍대도 안 한다고 중환자실 병동 환자들이 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썼는데 감독님은 이제 굉장히 연기도 오래 하셨던 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과감하게 했는데 내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놀랐어요. 이래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인상 깊은 씬이었어요. 하나의 단락을 딱 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씬을 저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충분히 시청자들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한 번에 처리한 것이 그때 김희영 감독 연출력에 되게 약간 승복한 느낌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이제 따로따로 인서트하고 플래시백을 넣으면 사실 사연들이 늘어졌을 것 분절이 같아요. 됐을 텐데 네, 그걸 부감으로 하나로 쫙 찍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의지도 남이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감동적인 건데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어짐과 연대라고 그럴까? 이런 게 또 시각적으로도 하나로 찍으면 그래갖고. 서로 보여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협업하는 짜릿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만화는 내가 혼자 다 그려가지고 편집까지 하고 다 올리고 업데이트까지 내가 다 하는데 이런 순간에 되게 좀 짜릿한 정말 극본 쓰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때 감독의 판단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을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조명가게라는 이야기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사실은 예전에 읽을 때도 이야기가 너무 잘 만든 이야기인데다가 저는 이제 굉장히 슬픈 이야기 다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이야기는 캐릭터보다는 그 세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게 더 개별 캐릭터 하나하나의 사연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가장 그 놀랍게 느껴지는 건 사실은 그렇게 산자와 혹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조명 가게다라는 네. 설정.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임사 체험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네. 또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감동적인 대사가 이제 너의 빛을 찾아라는 네. 말인데 관련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킹스맨이 너무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파이들이 모이는 그 핵심 공간이 양복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 재밌는 상상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경계의 공간을 조명 가게로 상상하신 그게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일단은 임사체험 제가 약간 그런 걸 좋아하고 잘 찾아봐요. 근데 이제 임사체험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빛을 보았다라는 얘기였어요. 네네.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뭐 밝혀지긴 했대요. 뭐 신경으로 그렇죠. 인해서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 외곽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빛이 좀 그 사람의 희망도 있고 여러 가지나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눈 같은 것도 이제 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눈 동공반 네네. 반응하고 갖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회광반저런 말도 참 네. 있고 이미지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조명 가게를 했을 때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작가님이나 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네 집에 상을 당하면 등을 걸어놨어요. 그렇죠. 네. 그거 아시죠? 이렇게 네, 커다란 등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저는 어릴 때 약간 무서웠었어요. 저게 이제 누가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문에 앞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 빛을 걸어놓은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상객들이나 조문객들이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찾아오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모든 게 교차하는 게 필요했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조명을 떠올리게 돼가지고 임사체험자들의 빛에 대한 체험과 어떤 이미지적으로 강렬했던 제가 봤던 그 상등 그걸 떠올려가지고 빛들이 모여있는 공간 그리고 네. 모든 것이 어두운 곳에서 혼자 가장 밝은 곳은 조명가게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조명가게를 설정하게 된 거죠. 이번에 보면서 사실은 이게 픽사에서도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스토리이기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엔 다 골목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골목들이 있을 때 골목 끝에 집에서 만약에 그 상등 같은 걸 켜놓게 되면 그게 네. 딱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그 조명가게 네. 위치하고도 굉장히 네.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인물들 사연들 같은 걸 만드셨을 텐데 이 전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사연들을 보다 보면 그 중에서 어쨌건 처음에 딱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나오기도 되는 것이 이제 설현하고 네, 엄태구 배우. 네, 네. 엄태구 배우가 연기했던 그 두 사람이 이제 사연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쇼트도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두 커플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좀 약간 마음에 두셨다는 건데. 그렇죠. 지영의 동선을 따라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게. 네. 네. 그 커플의 이야기에 더 이렇게 마음을 쓰신 부분이 있다면. 아까 댓글 다 찾아본다 그랬잖아요. 네. 반응을 찾아봤을 때, 네. 현민, 엄태구 배우가 현민. 연기한 네. 현민이라는 김현민? 캐릭터는 네. 지영이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 네. 왜 기억 못했나? 이런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네. 각자의 생각들이 있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한테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배우들한테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일단 생각은 하죠. 근데 네네. 제가 이제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써놓고, 네. 그거를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배우분들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현미는 기억하지 못했냐 하는데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저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돼요. 안 알려줘. 카메라 잠깐 끄시고요. 네, 저만 좀 들읍시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장르 드라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네. 항상 궁금해하고 네. 작가 입장에서는 귀신처럼 뻥치기 좋은 소재가 없어요. 그렇겠죠. 밝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해서. 별로가 아니라 없잖아요. 이게 조명가게는 물론 어떤 멜로이기도 하지만 호러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은 귀신은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한 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는 이제 나는 멜로 드라마라고 생각했었지만 네. 귀신이 왜 따라올까? 저승에서 왜 못 가고 있을까라는 그거를 지영이라는 한이 생겨버린 이 캐릭터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로 발로 좋지만 맨 마지막에 엔딩을 그렇게 좀 이렇게 섬찟한 엔딩을 낸 것은 저래서 귀신이 탄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정말. 네, 호러 드라마라는 그 장르를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엔딩을 그렇게 했었죠. 네. 여태까지 감동받고 촉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으로 확 끼었네. 글쎄 말이에요. 감지등 할 때마다 앞으로 그 장면 생각날 것도 같아요. 네.
지금 그 구조에만 관한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조명가게를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더 훨씬 저보다 먼저 봤고요. 네.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조명가게 어때 했더니 두 견해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 다 아시죠? 왜냐면 모든 사람의 의견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화까지만 견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실 이제 강풀 작가님의 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1화만 보다가 안 본 사람도 제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네. 8화까지 다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견디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강풀 작가님이 워낙 뛰어난 만화가이면서 이제 각본가, 뭐 극본가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스토리텔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야기를 너무 잘 만드시는 분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이게 너무 용감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이런 정도의 반전이 있으면 차라리 그 반전이 더 뒤로 가던가. 예를 맞아요. 들면 예. 8화라고 치면 한 7화 끝쯤 내서 이 반전이 나오던가. 예를 들면 식스센스나 뭐 이런 영화들이 다 그런 거죠. 그게 아니면 아예 초반에 노출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반전이 들어가는 지점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8부 중에서 4부 끝날 때.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화가 시작되면 그 사연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두동강이 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강풀 작가님의 특성을 다 미리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용감한 것이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러에서 예를 들면 나는 죽은 사람들이 보여라고 식스센스에서 아이가 말하는 순간 그 얘기는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4화가 더 남아있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야기에 대한 자신감 혹은 구조의 그 이상함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걸 밀어붙이신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조명가게 같은 드라마는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플랫폼이 생겼고 너무 많은 매체들이 생겼어요. 네. 이런 구조의 이야기를 아, 지금 낸다면은 기획 단계로 다 접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못한다. 네. 그래도 드라마는 흥행 공직이 있는 거고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네. 써가지고 드라마 제작하자고 하면은 네.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아마. 잘하시는 분이 왜? 네. 근데 일단 네. 무빙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무빙 때도 네. 비슷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도 왜 10화, 11화 나올 때 네, 반응이 앞에 달랐죠. 이제 앞부분에 이제 네. 너무나 이제 하이틴 멜로 같은 이야기를 써놓고 중요한 이야기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하는 구조 때문에 그때도 되게 많이 좀 의견이 다 갈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고집을 했었고 조명가게로 저는 이걸 고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는 이런 드라마는 좀 힘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하고 싶었던 이유가 네. 일단은 호러 드라마라는 걸 앞부분에서 이제 장르적으로 확실히 먼저 선을 보여주고 뒷부분에 이야기를 했고 저는 5부부터 이야기가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좀 1, 2화에서 너무 주인공이 계속 시점이 바뀌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좀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도 한번 솔직히 말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만화만 너무 오래 그랬지만 네. 서사를 기다려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치우고 네. 재밌는 부분 들어가면 좋을 텐데 네.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부분에서 보여지지 않다면 뒷부분에 그런 감정적인 것이 짙어질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제작 단계에서 많이 좀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냥 밀어붙였죠. 이 무빙이 끝나고 나서부터 제가 네. 물론 제가 이전에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네. 강풀 유니버스란 말이 생겼고 세계관이란 말이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유니버스라는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오래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쌓였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네. 사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2개인데 네. 유니버스란 말이 나오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 뭐였냐면은 그래서 유니버스나 어떤 세계관이란 것이 네. 설정이나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뭘 하는 그 사람이 노는 세상이 중요하지. 네. 우리가 어떤 유니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서 네. 설정을 주입하는 건 약간 강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야기를 쓸 때마다 그 사람이 누군지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풀어놓고 사건을 진행하는 오래된 버릇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많은 주인공들을 가지고 만화 속에서 상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니버스가 생긴 것처럼 저는 이제 드라마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궁금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빙과 조명가게를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나간 거였죠. 지금 이렇게 시도한 것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청자분들께 죄송한 거는 아니 왜 드라마를 4화까지 참고 봐야 돼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제가 만들었지만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반성도 하고 있고 네. 아 나도 이제 극본 작가라는 직업을 받아들였으니 적응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 작품이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당장 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도대체 조명가게는 뭡니까? 라고 배성우처럼 그렇죠. 극 중에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얘기는 안 하고 사실은 한 명씩 한 명씩 사람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화에서는 이제 설현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네. 2화에서는 또 갑자기 또 다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네. 있는 김민아 씨 이야기가 나오고 네. 3화에서는 또 처음으로 배성우 씨 얘기 나오고 네. 4화에서는 또 유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정은 씨 네.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각 인물마다 새로운 인물이 계속 주인공이 등장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혼동이 오죠. 그렇죠. 이 진짜로. 사람들이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도대체 네. 왜 골목에서 헤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4화의 마지막에 딱 하고 던져주면 네. 이 모든 것이 이제 쫙 꿰지는 순간 만화에서는 그 반전이라는 부분을 사실 더 뒤에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딱 중간에 놓고 한번 네.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오픈할 때 1화부터 4화까지 네. 한꺼번에 오픈하는 거 그런 식으로 방식을 했는데 네. 후회는 하지 않는데 네. 다음엔 이렇게 안 할 것 하라면? 같다는 느낌. 다음엔 이렇게 안 할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1, 2, 3, 4화 그 마지막 4화의 끝에 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복선이라고 해봤자 네. 그 주지훈 씨가 약간 좀 아래를 내려보는데 유리 밑에 판에 약간 노인 네. 얼굴이 등장하는 네. 뭐 이런 정도의 거의 단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플롯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약간 감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를 다 하나하나를 다 사연들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 때문 그런 시선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구조가 만들어진 거지 애초에 구조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넣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만화 그릴 때마다 항상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만화였던 캐릭터였죠. 이번에선 그 주인공이 얼마나 독자였던 그 관객에게 가서 붙을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해요. 네. 가끔은 내가 좀 지나치다라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포기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앞에부터 1화에서 4화까지의 저의 이제 계산은 뭐였냐면은 좀 다양한 호러 이야기를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잘못 걸린 남자 이야기, 현민, 태국의 엄태구 씨 이야기라고 두 번째는 빈집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호러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지 하고, 말라는 네, 방이 세 번째는 있고요. 약간 네. 형사가 뭔가를 파헤치는 그런 식으로 가고 4화에서 한꺼번에 다 오픈을 해버리자라는 거였는데 많은 OTT나 유튜브가 이제 1.5배속 심지어 2배속까지도 되잖아요. 네. 그거에 좀 사실 조금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작가와 연출자와 배우들의 의도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라는 리듬이 것인데 있죠. 네. 처음에 그게 되게 불만이었다가 이제는 이게 좀 시대가 진짜 변하나 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10분 내외에 승부를 걸어야 되고 빨리 앞부분에서 까야지만 되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전체를 붙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명가게를 끝나고 나서 네. 진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조명가게를 할 때부터 내 예상과 달랐던 부분 이거 지루하구나 이런 부분이 물론 뒤에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예상과 내가 의도한 부분을 바로 이제 캐치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가게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 고집이란 게 과연 맞는 건가 아니면은 네. 이게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네. 여기 같이 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조금 생각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몇 주가. 네. 사실은 이제 이 조명가게에 초강력 미스터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가 입장에서 플롯에서 강력한 미스터리를 집어넣었을 때 그걸 언제 풀어주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방식이겠죠. 근데 어느 시점일지를 항상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어디까지 풀어주는지 네. 정보를 어디까지 통제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미스터리를 푸는 속도와 지점이 있을 텐데 사실은 조명가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조명가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한 중간에 미스터리를 딱 공개를 하고 나면 과연 그러면 뒤에 얘기는 뭘 할 거야? 가장 중요한 걸 말해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도 4화가 끌어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명가게에서 훨씬 더 재밌고 슬프고 감동적인 건 5화부터
8화까지란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말 같은 표현들이 염습사를 포함해서 네.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강풀 작가님의 시선인 것 같아요. 뒷얘기도 중요한 거죠, 굉장히. 네. 저는 심파를 좋아해요. 네. 근데 심파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심파가 좀 별로냐면은 네. 울어서 따라 울게 되는 심파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아, 주인공이 네, 울어서. 주인공이 너무 우니까. 네. 근데 우리는 구조상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은 정말 주인공들이 다 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그 사람이 앞에 1, 2, 3, 4화에서 저렇게 안타깝게 있는 장면을 보여서 뒤에 올 때 그 심파가 얕은 심파가 아니기를 바라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좀 짰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제대로 미학적으로 혹은 이야기적으로 성공한 심파는 심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도요. 쪽이고요. 네, 맞아요. 예. 심파 정말 나쁜 게 아닌데. 얼마든지 감정 과잉이라도 그것을 작품 속에 제대로 녹여내면 그건 전혀 심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가님이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강풀 작가의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들을 봐온 사람으로서 항상 느꼈던 것은 아니 웹툰은 이렇게 재밌었고 했는데 왜 영화만 나오면 잘 안 될까? 그리고 별로일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생각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무빙부터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조명가게로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셨잖아요. 그 양자를 생각해 보면 물론 가장 큰 차이는 예전에 일단 참여를 안 하시고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극본으로 본격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가장 크겠죠. 또 한 가지는 제 느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혹시 강풀 작가님이 그려내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한 감동과 재미를 느끼기 위해선 시간이 2시간으로 안 되는 게 아닐까? 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무빙은 훨씬 더 길고요. 조명가게도 8부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조명가게를 2시간으로 했더라면 과연 러닝타임의 중간에 그런 걸 넣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OTT가 아니었다면은 네. 아마 극본을 안 떴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왜냐면은 이제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앞뒤에 타임이 있는데 OTT는 조명 가게만 하더라도 어떤 거는 30몇 분이고 네. 맨 마지막 1시간이 훨씬 넘어가니까 네. 저는 만화 그릴 때도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웹툰을 할 때 굉장히 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짧기도 했어요. 저는 그 각 화에 내가 할 이야기를 다 했으면은 짧아도 끝내버리기도 하고 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은 정말 충분히. 옆에 스크롤바가 점이 될 때까지도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마우스로 못 잡을 너무 정도로 길어서. 너무 쫙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OTT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자유로워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회당 무조건 60분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별로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더 늘리거나 네. 아니면은 더 하고 싶은 얘기했는데 줄이거나. 거기에 맞춰 줄여야 되는데 OTT는 저한테 너무 잘 맞는, 내가 마치 만화를 그릴 때 내 만화 스토리를 쓴 것처럼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것이었고, 이전에 이제 만화를 판권 가지고 영화를 한 7편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길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항상 감독님들이나 제작사는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변형을 하거나 압축을 하거나. 네. 근데 압축을 할 때는 뭔가 좀 이야기가 좀 이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변형을 할 때는 또 이제 저 원작의 독자들이 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항상 제 만화에는 모두 다중인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형식에 맞았고 네. OTT가 러닝타임상 저한테 가장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전에 본인이 답답하게 느끼셨던 원작자로서 이번에 다 이 두 편으로 푸신 거죠? 이전에 별로 안 답답했어요. 아, 그래요? 이전에 만들었던 그 네. 영화 작업하고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만화를 그릴 때 한 번 갔다 온 길이잖아요. 네. 갔다 왔던 길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걸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지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네. 만화를 그릴 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못 그리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납기를 네.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마감 기한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조명가게에서 이전에 만화 그릴 때 그 원형의 조명가게 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도 도저히 내가 이거를 그려가지고 주위의 연재를 맞출 수 없으니까 미뤄두고 했던 것을 네. 어떤 팀 작업을 하고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원작을 가지고 드라마화를 영상화를 할 때 제가 더 유리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편하게 보니까 BTV. 사실은 이제 그 강풀 작가님을 지난 10수년간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렇게 뵈면서 감탄할 때도 있고 감동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저 사실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셨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저보다 사실은 약간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지만 훨씬 더 어른스러우셨고 저는 질질 울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렇게 막 그 위로가 잘 안 받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 보신 적도 없을 거고 네. 그렇게 아마 저를 보고 오셨을 텐데 그 영정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네. 근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강부 작가님 하면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인상 중에 하나일 때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럴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조명 가게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그 소위 공포 장르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실 때 사자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거에 대한 감동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 중에서 이제 염습사가 이제 그 신입 들어오신 분이 이제 죽었느니 살았느니 혹은 시체라는 말을 쓰니까 시체란 말 쓰지 말고 고인이라고 쓴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영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죽은 사람, 산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방문한 사람, 떠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작품에서도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왜 호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대를 사랑합니다 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대를 사랑합니다. 실제로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왔고요. 평상시에 이제 문상도 많이 가실 거고 실제로 네. 가족들이 떠나기도 하고 이랬을 때 그런 사자에 대한 떠나시는 분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이 조명 가게가 충분한 이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네. 측면에서 그 이별할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인 건데 네. 그런 평상시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저는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고 귀신 만화도 몇 번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어차피 사람이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감독님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김영환 감독님한테. 네. 호러 드라마나 호러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보면 이제 너무 이제 혐오스럽게 시각적으로도 만들죠. 그렇죠. 네. 시각적으로 이제 네. 확 이제 근데 징그럽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할 때 감독님 두 개를 하나만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는 호러 무서우라고 써서 줘놓고 귀신을 너무 혐오스럽게 하지 맙시다 네. 하고 감독님하고 맞췄어요. 네. 또 하나는 그 점프 스퀘어 와 하는 아, 거 있잖아요. 갑자기 놀래켜서 그것도 무섭게 하는. 조금은 놀래는 거랑 무서운 건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그것도 조금만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네. 앞부분한테 무섭게 해야 되는데 네. 작가라는 사람이 일단은 귀신을 혐오스럽게 하지 맙시다. 네. 귀신 그리고- 편을 드는 거야 작가가. 네. 감독님도 되게 고민이 많으셨죠. 네. 그러니까 되게 고맙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러 드라마, 호러 장르를 하면서 가장 큰 두 개의 무기를 뺏어버렸으니까 그러네. 혐오스럽게 하지 말 것. 네. 그들도 사람이다. 네. 어차피 사람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게 정도로 하고 너무 혐오스럽게 하지 말자. 으악! 막 이런 거 하지 말자. 갑자기 막 네. 나타나자. 이런 거. 네. 그것만 제가 만약에 감독님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더 무서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조명가게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다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주제를 분명히 하고 싶어가지고 그 두 개를 지키기를 원했거든요. 그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도 사람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죠 감독님한테. 네. 사실 이제 한편에 이렇게 좋은 인상적인 그런 작품을 보고 나면 떠오르는 그 소위 명대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너의 빛을 찾아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조명가게랑 맞는 그런 대사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빛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을 빛으로 보는 거잖아요. 전구 하나씩으로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네. 삶이 빛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감동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의도치 않은 굉장히 이상한 감동이라고 그럴까 재밌다고 생각한 명대사가 저는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 이거인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야, 앞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인간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마주치지 말자 뭐 이건데 여기서 앞으로 보지 말자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네. 박보영 씨도 그 말을 하고 또 네. 이제 주지훈 씨도 그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사후세계 주지훈과 딱 같이 있는 사람이 현실세계 박보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둘이 같이 그 대사를 한 번씩 하게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보지 말자라는 것은 안 보고 살아도 그 사람이 안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대사를 쓰고 싶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은 무서운 거죠. 병원에서 다시 보자는 거는 또 다친다는 거고 그러네요. 여기서 또 조명까지 다시 본다는 건 무슨 사고를 하면 또 오는 거니까. 그러네요. 또 오세요 그러면 안 되네요. 네, 병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를 좀 특이하지만 따뜻한 인사로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지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네.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해답, 작은 해답이 있다면 옆에서 누가 어시스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산자들이거나 그걸 알고 있는 죽은 자들이 그 경계에 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중환자실 들어갈 때 막 멸군이라고 뭐 다 하잖아요. 네네네. 가족만 면회 가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막 같아요. 들어갔죠.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작은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지인들이나 성도님들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면은 기도를 하러 갔었어요. 저희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 기도를 한다는 거는 네. 이제 약간 받아들이는 거고 마지막을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다시 어떤 살아난다는 희망보다도 네. 이렇게 좀 환자분에게도 가족분에게도 이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2번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대사를 마치 같은 네, 그분이 그럴 수 하지만 있죠. 이제 환자분이 이제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제 젊을 때 막 30대 초반 20대였으니까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은 의식도 없는데 무슨 의지가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나중에 이제 호러 만화를 그리고 네. 약간 이제 장르 만화를 그릴 때마다 네. 그게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그렇다면은 의지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주고 혹은 자기의 의지라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 그럼 그 사람의 의식은 어디가 있고 의지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라고 하다가 네. 그래서 한 13년 전에 조명가게란 만화를 그렸던 거였죠. 그 사실은 무서운 그 대상이 사실은 슬픈 대상이었다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건데요. 이 조명가게도 그렇지만 슬픈 이야기 굉장히 많이 그리시잖아요. 사실 실제 강불 작가님 만나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고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이렇게 슬픈 감정을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이번에 조명가게를 드라마로 다시 보면서 진짜 내가 갱년기인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후반부가 정말 티얼저커라는 말 쓰잖아요. 정말 최루탄 같은 그런 너무 눈물 나고 막 이정은 씨 연기 너무 잘하고 주지훈 씨 계속 그 약간 뭐라고 할까 딱딱한 저승사자처럼 연기하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네. 그 왜 그렇게까지 이상한 얘기 삶이 슬픔으로 가득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뭐 그런 그렇진 거예요. 않은데요.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시는 거지?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이 행복한 사람인데 네. 감동을 주고 싶은 욕구로 항상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만화 그릴 때도. 네. 근데 감동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 중에 가장 격한 거는 슬픔도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만화마다 항상 슬픈 장면들이 있었네요. 있어요, 그래갖고, 다.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갖고 당신의 모든 순간 이것도 저 너무 슬펐고요. 그래갖고 그냥 내 작품을 보고 만화건 웹툰이건 드라마를 보건 올리고 싶네요, 그냥. 그때 아싸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마음을 몰랐던 한번 강풀 풀어보고 작가. 싶은 욕심이 있나 봐요. 네. 자, 이제 그 조명가게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또 제가 여쭤본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무빙 때 아마 그런 생각 본인도 하셨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어떤 직업인으로서 다른 챕터가 펼쳐지는 것 같은 생각하시죠? 네. 벌써 한숨 나오잖아요. 나보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죠? 지금은 정체성이 어떠신 거예요? 당연히 물론 이제 만화가라는 정체성이 확실히 있겠지만 각본가로서 무빙 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진짜 심지어 무빙 극본을 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날 그 다음 주에 그 제 연재처 카카오와 미팅이 있었어요. 사기작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연재를 해야지 하고 만화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난데없이 극본이란 것이 극본 작가라는 것이 제 삶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빙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약간 제가 이제 좀 내 본령은 만화가다라는 게 너무 심했어요. 마치 잠깐 딴 일을 해보고 나는 내 돌아갈 곳은 만화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드라마를 하나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 쓰고 싶었고 그러면서 사실 내가 극본 작가라는 게 내 직업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극본 쓰는 것과 웹툰을 그리는 것은 너무나 장단점이 분명한데도 이 글 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극본 쓰는 게 만화 그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일단 퇴근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글로 쓰면 그걸 다 묘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찍어주겠지 글쎄 이런 것도 말이에요. 있고 네. 네. 저는 사람도 잘 못 그리는데 액션 만화에 그렸잖아요. 근데 무슨 그런 거를 말씀을. 이제 알아서 이제 배우분들이 액션 해주고 무감님 나와가지고 다 해주고 하니까 사실 최근에야 네. 이것이 내가 그림으로 그리건 글로 쓰건 창작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최근에야 극본 작가도 내 직업이구나, 뭐 제1의 직업, 제2의 직업 이렇게 나누지는 못하고 그냥 나는 작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네. 그러면서도 가끔씩은 극본을 쓸 때 이제 극본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업적인 시스템적인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되면 제작비가 너무 올라가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조명가게 1, 2, 3, 4막 이렇게 하면 그쵸. 시청자들 네. 딴 거 봐 막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네. 불쑥불쑥 만화를 다시 그리실 마음이 알 때 있어요. 혼자 하는 작업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미 극본 작가로 나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두 작품만. 그럼 그쪽 정체성이 현재는 본인을 사로잡고 계시는 거죠. 예, 쓰면서도 재미도 있고 하면서 점점 배우는 것 같아요. 네네. 무빙이라는 작품을 네. 통해서를 많이 배웠고 조명가게를 하면서도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해서 재미있는 작품 쓰려고 자세 잡고 있습니다. 그 강풀 유니버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빙이나 타이밍 같은 것을 연결해서 네.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네. 또 실제로 카메오로 그렇게 쓰시기도 하고. 저 네. 조명가게만 마지막에 이제 박정민 그러니까요. 배우하고 네. 고인정 배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무빙에서도 약간 이제 다음 이야기를 위한 거를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이제 성공할 줄 아셨던 거잖아요. 대면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드라마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무빙을 하면서부터 드라마를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었어요. 아. 저도 이전에 이제 항상 영화만 봤었고 네. 주로 이제 책하고 만화책만 읽었던 사람인데 드라마는 한 번 하면 이제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연재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한 요 3, 4년 동안은 드라마를 이제 거의 다 보죠. 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무 많은 드라마가 나오니까 네. 어떤 드라마건 무조건 나오면 2화까지라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 정도로 이제 네. 드라마들을 안 빼놓고 끊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2화까지 보고. 끊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시청자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조명가게였겠죠. 저도 이렇게 시청자니까. 객관적으로. 네. 네, 조명가게 맨 마지막에 이제 박정민 배우, 김영탁 네, 그리고 나오죠. 고인정 배우가 한 장혜주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할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무빙에서도 그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김영탁이라는 인물이 잠깐 나왔어요. 네. 뒷모습으로만 잠깐 나왔대 시간 딱 멈추는 거. 네. 근데 그때 사실 그 전에 이미 박정민 배우를 만났었거든요, 제가. 아, 네. 박정민 배우 만나서 김영탁이라는 역할을 정민 씨가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촬영에 임박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를 못했어요. 왠지 이 사람을 카메오로 갖다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조명가게를 하면서는 좀 자신이 생겼어. 아, 전화해서 네. 2년 전에 부탁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랬더니 기억난다.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저는 이제 무빙 때는 조금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조명가게부터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신경 쓰는 게 OTT 드라마들이 언젠가부터 제사의 결말이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있고 네. 새드엔딩이 있고 열린 결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의 결말이 뭐냐면은 네. 시즌2가 있을지도 몰라 결말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네.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조명가게는 완전히 닫힌 얘기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쿠키로 두 분을 넣은 거여가지고 네. 근데 쿠키에다 분명히 저거 넣었다는 것은 네. 무빙의 마지막 쿠키와 네. 조명가게의 쿠키가 연결돼서 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드셨는데 이야기 속에서 사신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게 좋은 이야기 같으세요? 아마 작가 생활을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고민할 것 같은데 그냥 요 근래 들어서 생각한다면은 네. 창작자 입장에는 독자나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같아요. 네. 어떤 영화가 있으면은 네. 어떤 영화의 내용을 다 까먹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까먹죠.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막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떤 주인공은 또렷이 기억나는 경우가 음.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고 한 10년 전에 본 것도 기억이 안 나다가 그 주인공이 딱 네. 떠올랐을 때 네. 작가가 그렇게 썼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연출이 되고 배우들이 연기했다면은 그게 정말 좋은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뭐 사실은 사전에 무슨 얘기할지 뭐 논의한 것도 아니고 막 물어봤는데 네. 이렇게 또 진솔하게 깊게 여기 와서 너무 좋아요. 그쵸? 약간 제가 네. 이동진 빠잖아요. 여기 되게 와보고 싶었는데 네. 좀 일찍 와가지고 둘러봤는데 엄청 재밌게 별천지야 별천. 그쵸? 와 대단하네 진짜 여기는. 저보고 그 얘기 하셨어요. 일찍 못 죽겠네요. 이렇게. 이거 두고 어떻게 죽어요? 아까워서. 오래 사셔야 돼 진짜.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작품으로 한번 또 뵀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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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